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부산에 사시는 이만호 어르신께서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72세의 만호 어르신이 겪으신 두렵기도 하고 좌절도 느꼈던 특별한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마지막에 밝혀지는 충격적인 사실 놓치지 마세요. 1장 낯선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살의 평범한 할아버지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몇 달 전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늘 그렇듯 새벽 5시 반에 잠에서 깼는데 그날따라 몸이 유난히 무거웠어요. 평생을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었지만 나이가 들어서인지 몸을 일으키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니 구부정하게 굽은 어깨와 깊게 파인 주름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아, 이제 정말 늙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예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거든요. 거실에 나와 소파에 앉아 창 밖을 바라보는데 이른 아침 출근길에 나선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활기찬 세상의 소음이 오히려 제 고립감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8시쯤 되니까 며느리가 장보따리를 들고 들어왔어요. 늘 그렇듯 잘 주무셨어요? 라고 인사하고는 부엌에서 바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 정리하고 빨래 돌리고 아침상 차리는 모습이 너무 익숙한 광경이었죠. 그런데 그날따라 며느리의 모든 움직임이 의무감에서 나오는 것 같아 보였어요. 마치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 같다고 할까요? 물론 며느리는 여전히 친절했지만 왜인지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을 먹으면서도 입맛이 없었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보던 며느리가 아버님, 오늘 병원 가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라고 물어봤습니다. 정기검진 날이었거든요.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이제 가족의 짐일 뿐인가? 그 생각이 마음 깊숙이 박히면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새소리도 따스한 봄 햇살도 그날만큼은 제 마음을 위로해주지 못했어요. 무언가 변화가 올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이장병원 검사실 검은 그림자. 병원에 도착해서 진료실에 들어갔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특별한 이상은 없으시네요. 다만 혈압이 조금 높으니 약을 꾸준히 드시고 정기적으로 검진받으시면 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다고 하니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들려온 간호사들의 대화가 제 마음을 다시 무겁게 만들었어요. 요즘 독거 어르신들이 응급실에 자주 오시는데 위험해요, 맞아요. 혼자 계시면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라는 이야기가 들렸거든요. 제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왠지 신경이 쓰였어요. 그런데 이어서 나온 말이 그런 분들은 요양시설도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려야죠였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며느리가 화장실에 간 사이 간호사 한 분이 저에게 다가와서 어르신 혼자 사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아니요,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더니 다행이네요. 요즘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위험하실 때가 많거든요. 그래도 낮에 혼자 계시면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 편안하게 요양시설도 생각해 보셔야죠. 라고 하더라고요. 간호사분은 별 생각 없이 던진 말씀이었겠지만 저에게는 날카로운 칼날 같았어요. 왜 갑자기 요양시설 이야기를 하실까? 설마 누군가 부탁한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복도를 천천히 걷는데 다리가 예전 같지 않아서 며느리가 팔짱을 끼고 도와줬어요. 그런데 복도 벽에 붙은 포스터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랑으로 돌보는 노인 전문 요양센터 개원이라는 화사한 색깔의 포스터였어요. 포스터 속에는 웃고 있는 노인들의 사진이 가득하고 24시간 전문 케어,
가족 같은 분위기, 안전한 실버라이프라는 문구들이 써져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버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라고 물어봤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간호사분의 말씀과 그 포스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차 안에서 며느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했지만 저에게는 그마저도 의심스러웠어요. 혹시 저를 안심시키려는 연기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는데 불안한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3장 달력의 붉은 표식. 집에 돌아와서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는데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들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면서 가끔씩 저를 살피고 있었는데 무심결에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보니 이번 주 토요일에 붉은색 펜으로 동그라미가 그어져 있더라고요. 언제 그런 표시를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서 아가, 토요일에 무슨 날이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잠깐 손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그거요? 주말에 꼭 모시러 오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디를 가는데? 라고 다시 물으니까 그냥 좋은 곳이에요. 가시면 아실 거예요 라고만 하더라고요. 더 자세한 설명을 피하는 거였어요. 왜 그럴까요? 평소 같았으면 가족 모임이라든지 외식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말해줬을 텐데 말이에요. 저녁 시간이 되니까 아들 도연이와 손자, 손녀가 돌아왔어요. 손주들이 저에게 달려와 안기면서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할아버지 그림 그렸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의 천진한 웃음소리가 집안을 밝게 만들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거실로 나왔는데 부엌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살며시 들여다보니 며느리가 가계부를 펼쳐놓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생활비가 맞을까? 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계부 위에는 여러 숫자들이 적혀 있고 며느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저게 요양원 비용을 계산하는 건 아닐까? 병원비, 생활비, 그리고 요양원 입원비까지. 며느리가 밤늦게 그런 계산을 하는 모습이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내가 이래도 되는 건가 하는 며느리의 한숨 소리까지 들리니까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달력의 붉은 표식, 애매한 대답, 그리고 밤늦은 계산.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토요일 그날이 제 운명이 결정되는 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사장 친구의 씁쓸한 경험담. 다음 날 오후에 오랜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이 친구는 1년 전부터 요양원에 살고 있는 친구입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가족들이 결정한 일이었거든요. 만호야, 잘 지내나? 라고 물어보길래 응, 그럭저럭. 너는 어때? 라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뭐 할 수 없지. 나이 들면 이런 거구나 싶어라고 하더라고요. 목소리에 체념이 묻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어서 나온 말이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아, 맞다. 나도 처음엔 가족이 잔치한다고 속여서 여기 들어왔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라고 되묻으니까 딸이 그러더라고. 아버지 칠순 기념으로 좋은 곳에 모시고 가겠다고. 그래서 따라갔더니 여기였어. 하하 하면서 농담조로 말하더라고요. 농담으로 말했지만 저에게는 전혀 웃을 일이 아니었어요. 속여서 요양원에 보내다니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처음엔 배신감이 들었지.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딸도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
직장 다니면서 나까지 돌보기엔 너무 힘들었을 거야 라고 친구가 말했어요. 그리고는 만호야, 우리 나이쯤 되면 자식들도 어쩔 수 없잖아. 자기 생활도 있고 아이들도 키워야 하고 우리가 짐이 되는 건 사실이니까라고 하더라고요. 친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어요. 특히 우리가 짐이 되는 건 사실이라는 말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도 그런 짐이 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전화를 끊기 전에 친구가 거기서 연락한 걸 보면 너도 곧 일하고 말하다가 아니야, 그냥 건강 잘 챙기고 가족들한테 너무 부담 주지 말고 살아라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친구의 이야기가 예고처럼 들렸어요. 토요일에 좋은 곳에 간다는 며느리의 말, 애매한 태도, 그리고 친구의 경험담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에 가족들이 모였지만 제대로 식사를 할 수 없었어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 손녀까지 모두 저를 속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며느리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라 보였어요. 동정 어린 시선 같았습니다. 토요일까지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이틀이 제가 이 집에서 보내는 마지막 시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오장 불길한 도로 위에서 토요일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사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거울 앞에 서서 옷을 고르는데 며느리가 좀 단정하게 입으시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혹시 요양원 면접 같은 것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깔끔한 셔츠와 바지를 골라 입고 머리도 단정히 빗었어요. 그런데 거울 속 제 모습이 마치 마지막 여행을 떠나는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아버님, 준비 다 되셨어요? 라고 며느리가 방 앞에서 불렀는데 목소리는 밝았지만 왠지 어색했어요. 평소보다 더 친절하게 구는 것 같았습니다. 차에 올라타면서 며느리의 표정을 살폈는데 뭔가 감추고 있는 듯한 미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도연이도 함께 타더니 아버지,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실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 어디 가는데? 라고 물으니까 가시면 아실 거예요. 놀라실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놀라다니 그 말이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요양원을 보고 놀라라는 뜻일까요? 차는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는데 행복한 실버타운, 사랑의 케어센터, 편안한 노후 생활 이런 요양원 관련 간판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심장이 빨라졌어요. 정말 요양원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았거든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며느리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 병원에서 전화 왔어라고 하더니 전화를 받고서는 네, 곧 도착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병원에서 전화라니 왜 병원에서 전화가 오는 걸까요? 혹시 요양원 입원 절차와 관련된 것일까요? 뭔 전화였어? 라고 물으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냥 확인차 온 거예요 라고 또 애매하게 대답하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차 안의 분위기가 이상했고 가족들의 태도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어요. 차는 계속 달렸고 요양원 관련 간판들은 더욱 자주 보였습니다. 제 불안감은 절정에 달했어요.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이 저를 요양원에 맡기는 그 순간이 말이에요. 극장 차 안에서의 분노. 참을 수 없었어요. 며칠간 쌓여온 의심과 불안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더 이상 조용히 있을 수 없어서 갑자기 멈춰 라고 외쳤어요. 제 외침에 도연이가 깜짝 놀라며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라고 물어보길래 나를 요양원에 데려가는 거지?
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차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며느리와 도연이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하는 모습을 보니까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나를 속인 거야? 좋은 곳에 간다고 놀랄 거라고 하면서 라고 했더니 도연이가 아버지 오해예요. 정말 오해라니까요 라고 급하게 해명했지만 저는 믿지 않았어요. 며칠 전부터의 모든 상황이 떠올랐거든요. 병원에서 간호사가 한 말, 달력에 붉은 표시, 가계부를 들여다보던 며느리, 그리고 세규의 경험담까지 말이에요. 내 친구도 똑같이 당했다고 했어. 잔치한다고 속여서 요양원에 보냈다고. 라고 했더니 며느리가 아버님 진짜 아니에요. 정말로. 라면서 눈에 눈물이 맺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마저도 연기로 보였어요. 그럼 어디 가는 건데? 왜 말을 안 해? 왜 이렇게 수상하게 굴어? 라고 따져 물었더니 그건 말씀드릴 수 없어요라고 하더라고요. 봐, 결국 숨기는 거잖아. 라고 소리쳤습니다. 분노와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짐이 되어버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나도 사람이야. 이렇게 속여서 내쫓으면 되는 거야? 라고 했더니 며느리가 내쫓는 게 아니라니까요. 라고 울면서 말했어요. 저는 참은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내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속아서 요양원에 갈 바에는 차라리 혼자라도 돌아가고 싶었거든요. 도연이가 아버지 위험해요. 라고 말렸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차문을 열려고 하니까 며느리가 붙잡으면서 아버님 제발 정말 오해해요. 라고 울기 시작했어요. 진짜 눈물인지 가짜 눈물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저 때문에 며느리가 울고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됐을까? 라고 중얼거렸는데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보다는 절망감이 더 컸습니다. 가족들과 이렇게 싸우고 싶지 않았는데 속는 것도 싫었어요. 존엄성만큼은 지키고 싶었거든요. 7장 어둠 속의 반전. 한참의 실랑이 끝에 차는 다시 출발했어요. 저는 체념한 듯 조용히 앉아 있었고 며느리는 계속 눈물을 훔쳤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차 안을 가득 채웠어요. 아버지, 도착했습니다라고 도연이가 말했는데 차가 멈춘 곳은 낯선 건물 앞이었어요. 생각보다 큰 건물이었지만 요양원 같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간판도 보이지 않았고 건물 외관도 일반적인 요양시설과는 달랐어요. 여기가 어디야? 라고 물으니까 며느리가 눈물을 닦으며 들어가시면 아실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뭔가 간절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어요. 세 사람은 건물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여전히 경계하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정말 요양원이 아닐까요? 하지만 확신은 서지 않았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복도가 나타났는데 어둠침침하고 조용했어요.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의 기척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왜 이렇게 어두워? 라고 물으니까 며느리가 곧 밝아질 거예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불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터진 폭죽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아버님, 칠순 축하드립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도연이와 손자 손녀들, 그리고 친척들이 모두 나타난 거예요. 금빛 현수막에는 이만호 어르신 칠순 축하라는 글자가 크게 써져 있었고 벽면에는 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사진들이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라고 말했는데 눈을 의심했어요. 요양원이 아니라 잔치였습니다. 정말 제 칠순 잔치였어요. 아버님, 깜짝 파티예요.
우리가 몰래 준비한 거예요. 라고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까까지 울던 눈이 이제는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팔짱 눈물로 맞은 선물. 그제서야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달력의 붉은 표시는 칠순 잔치 날짜였고 며느리가 밤늦게 들여다보던 가계부는 잔치 비용 계산이었던 거예요. 병원에서 온 전화도 건강 이상 없음 통보였고 모든 것이 이 깜짝 파티를 위한 준비였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하나 더 있었어요. 요양원에 있는 친구가 딸과 함께 외박을 나와서 제 잔치에 참석한 거예요. 만호야, 축하한다. 라고 하면서 다가오는 친구 녀석을 보니까 너무 반가웠어요. 어떻게 나올 수 있었어? 라고 물으니까 딸이 특별히 외박 신청해줬어. 내 칠순 축하하러 왔지라고 하더라고요. 내 오랜 친구 녀석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만호야, 미안하다. 내가 괜한 말로 너를 오해하게 만들었구나. 요양원도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하게 됐어. 가족들이 우리를 사랑해서 더 좋은 곳에서 안전하게 지내라고 하는 거잖아. 하지만 너는 가족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돌봐주니까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제가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가족들이 저를 짐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손자는 저에게 다가와서 편지 한 장을 건네더라고요. 할아버지, 이거 저희가 쓴 편지예요 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편지를 읽어보니까 할아버지는 우리 가족의 기둥이에요.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해요.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라고 써져 있었어요. 그리고 손녀도 자기가 그린 가족 그림을 보여줬는데 그 그림 한가운데 제가 크게 그려져 있었어요. 가족의 중심에 제가 있는 거였습니다. 며느리가 제 앞에 다가와서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깜짝 파티를 준비하느라 비밀로 해야 해서 오해를 사게 만들었네요. 아버님이 얼마나 놀라셨을지. 정말 죄송해요. 도연이도 아버지, 저희가 부족해서 아버지께 그런 걱정을 끼쳐드렸네요. 앞으로는 더 자주 대화하고 아버지 마음을 더 잘 헤아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짐이 아니라 정말로 이 가족의 기둥이었구나. 가족들이 저를 이렇게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말이에요. 미안하다 얘들아. 할아버지가 괜한 오해를 해서 라고 말하니까 모든 가족이 저를 둘러싸고 괜찮아요. 아버님, 할아버지 하면서 안아주더라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봤어요. 나이가 들면서 자신감도 잃고 가족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도 많이 했는데 사실은 가족들이 저를 여전히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다짐했습니다. 짐이 아니라 진짜 기둥이 되겠다고. 손자, 손녀들에게는 인생의 지혜를 전해주는 할아버지가 되고 아들, 며느리에게는 든든한 아버지가 되겠다고 말이에요. 그날 찍은 가족 사진을 보면서 제가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가족이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만호 어르신의 사연이 여기서 끝납니다. 청취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 그리고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오해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 간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따뜻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만호 어르신 소중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